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도 참 쉽지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급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7월부터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20선까지 올랐다가 저항선 맞고 부딪히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코스닥은 오른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하락하는 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 같은 경우에는 러셀 지수가 2% 이상 하락하긴 했지만요. 소형주가 그래도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선방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한국 증시는 소형주까지 사실은 쉽지 않은 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종목별 테마주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증시의 체력이 버텨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투자하던 투자자들도 미국 시장으로 가는 서학개미 분들도 참 많이 늘어났고요. 자본력 자체가 불안정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시장과 함께 비교해 봤을 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연동돼서 하락하지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면 실적만큼 중요한 건 지금 주가의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장 실적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은 앵커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사실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이 쉽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바로 상반기에 한국 시장 그리고 뉴욕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8% 이상 무너졌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 30만 원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나왔던 게 사실 2달 전이었는데 벌써 20만 원대가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만 원대부터 3만 원대, 2만 원대, 1만 원대 그리고 20만 원대까지 깨면서 오늘 시장 참 쉽지 않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SK하이닉스가 오늘 아침에 내놓은 실적은 좋았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면 만약에 낙관적인 투자 심리가 이어졌다면 SK하이닉스가 상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간밤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7% 가깝게 하락하면서 종가가 114달러 선에서 체결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대체적으로 120달러 선에서 130달러 선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크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의 고객사인 SK하이닉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자체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의 1분기 영업이익 예상 상회 하회 기업 비율인데요. 보시다시피 상회하는 기율이 59%를 차지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하회한 기업이 무려 40%가 넘어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S&P 500 내에서도 현재 25% 가까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80%의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또 20%에 가까운 기업들은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은 실적을 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낸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M7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 어떤 실적 발표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6조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QOQ 경우에는 32%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5% 이상의 증가 흐름을 보였고 영업이익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조 4천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5조 1천억 원대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가이던스를 우려를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어닝콜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Q&A 시간이 있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AI 서버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거다. 일부 고객 중심의 일반 서버의 수요 개선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앞으로 가이던스 그리고 AI 서버 쪽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만약에 HBM의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낸다면 수요가 지금보다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투자 증가가 공급 과잉을 불러왔지만은 지금은 다르다라면서 HBM 투자 증가가 곧 주문량 증가를
의미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생각을 했을 때는 공급이 늘어난다면은 수요가 이전보다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SK하이닉스가 이를 불식시킨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실망을 한 듯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안 좋은 리포트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측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제목은 반도체 주가는 왜 실적과 반대로 갈까라는 제목의 리포트였습니다. 역사적으로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반도체 주가와 동행을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20개월 동안 이 경기 선행 지수는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부분이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수 전년 대비 증감률이 8개월부터 꺾여 있는 상황인데 이 말은 즉슨 반도체주가 내릴 수 있다라는 힌트가 나온 겁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이 꺾인 이후로 3에서 12개월 안에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주의 하락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4분기 초에 지수가 전반적으로 내릴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OECD 이 경기 선행지수와 반도체주가 함께 간다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주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증권 측에서는 지금 이미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아니면은 사실 주가 반응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제시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은 사실 실적이 전반적으로 꺾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고 반대로 OECD 경기 선행 기준을 따라서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흐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본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투자 심리가 정말 많이 민감해졌습니다. 제가 시그널 시간을 통해서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지수는 하락을 할 수 있다.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스 지수가 연일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갔던 만큼 시장의 흔들림도 컸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이에 대한 여파로 함께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 이제는 시장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를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최윤 앵커의 브리핑처럼 빅테크의 실적 기대감이 너무나도 높아졌습니다. 이게 과연 충족될까라는 우려감 속에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7월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50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물론이고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이제는 정말 경기가 좋지 않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흔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2분기 GDP 전망치가 2.7%에서 2.6%로 하향 조정된 것 또한 투자 심리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1월까지 이어질 미국 대선 레이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건 불확실성이고요. 그러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 체력 자체를 약화시키면서 이로 인해 오늘 우리 시장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수익률 관점에서 이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가 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수 하락 대비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자기 비용보다 높고 베타가 낮은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베타가 낮은 종목의 베타란요. 시장 전체의 변동성과 비교했을 때 주식의 변동성, 종목의 변동성을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베타가 0.8인 종목은 시장이 10%가량 하락하더라도 8% 하락에 그칠 만한 종목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와 배당주가 있겠고요. 업종을 꼽자면 음식료, 유틸리티, 통신 업종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경기 방어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많이 이름을 담고 있겠죠. 일례로 코스피 200의 경기 방어 소비재 지수를 확인해 본다면 시장이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과정, 코스닥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종목 자체, 지수 자체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정된 일정에 좀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긍정적이다라는 코멘트가 있겠는데요. 예정된 일정 첫 번째는 실적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MSCI 조정 시즌을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MSCI 8월 한국지수 편출입이 다음 달 12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18일부터 31일 가운데 이 무작위로 하루를 정해서 편출입 요건이 축정되는지 충족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편출입 종목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편입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우선 시가총액이 7조가 넘어서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유동 시가총액은 4조가량으로 추정됩니다. MSCI에 편입되기 위해선 시가총액이 4조가량 돼야 되고요. 유동 시가총액은 2조가량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편출이 유력시 되는 종목은요.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가총액이 3조 이하로 떨어졌고요. 유동 시가총액도 1조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입과 편출입이 유력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변화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편입 예상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실적 발표에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조정 기간을 거치고 나서는 접근해 볼만하다라는 코멘트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MSCI를 놓친 분들은요, 11월 편입 기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최근 뜨거웠던 종목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종목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을 보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결국에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적이 받쳐줘야 되고요.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 시장의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하시면서 주가의 변동성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널샷 지금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윤한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환식 파트너입니다. 네, 참 쉽지 않은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어떻게 전략 잡고 대응 중이십니까? 일단 먼저 국내 증시는요. 미국 증시의 급락 영향으로 반도체주들의 급락이 특히 눈에 띕니다. 코스피는 약 1% 넘게 하락 중이고요. 현재 2,700선마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오전 장중에 약 마이너스 2%까지 하락했다가 지금은 약 800선 근방에서 힘겨운 사수를 벌이고 있는 와중입니다. 코스닥은 하지만 2차 전지 섹터로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일부 축소 중이고요. 일단은 반도체가 저물고 그간 조정폭이 컸던 2차 전지 섹터로 저점 매수 수급이 일부 들어오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전일 공약주로 말씀해 주셨던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것 같은데 오늘 SY스틸텍과 같은 그런 비슷한 종목도 공약을 한다면 어떠한 종목이 괜찮을까요? 네, 전일 추천주 SY스틸텍이 목표가 이상을 훨씬 넘게 달성해 주면서 역시 재건주의 대장급 종목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익 보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종목은 제가 바이오 관련주 하나 가져왔습니다. 종목명은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은요, 국내 정신신경과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 파마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항우울제 공동 판매에 나서게 되고요. 국제약품은 최근 한국 파마와 항우울제 트리티코정 25mg과 50mg을 제품의 공동 판매 등에 다 관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달 중 판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고요. 이에 따라 한국 파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정신병원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트리티코정 25mg과 50mg을 국내 판매 및 유통을 당론합니다. 국제약품은요, 매출 증대를 통한 외형 확장, 망성 질환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요. 치약 시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요즘 이 바이오 관련주를 위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국제약품도 이 바이오 관련주의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제가 오늘 바닥권이고 튼실한 바이오 기업 하나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을 매매해 본다면 매수가를 5,900원부터 6,100원 사이의 분할 매수로 비중 10%로 매수를 공략해 볼만 하고요. 손절가는 5,800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목표가입니다. 목표가는 6,300원 이상 도달 시 분할 매도를 통해 수익률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장과 다르게 굉장히 강한 상승 나오는데 국제약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우리 시장 지금 1% 이상씩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 외국인과 기관은 어떠한 종목을 선택했을까요? 최은 앵커와 알아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수급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이 시간을 통해서 7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SK 하이닉스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그대로 주가에 나타났습니다. 주가도 8%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힌트였던 걸까요? 사실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 1위권부터 5위권 안에는 한미반도체는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보시다시피 매수하는 기업들 가운데서 한미반도체가 5위권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스탠스 변화가 있는데 오늘 SK하이닉스는 매도하는 반면에 한미반도체는 사들이는 장세 오늘 나오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은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가장 많이 팔지만은 삼성전자는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기,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 그리고 네 번째로는 통신주죠. SK텔레콤 담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사실 지금까지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계속해서 올라갔던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LS일렉트릭, 세 번째는 삼양식품, 네 번째로는 현대로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G엔솔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HLB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진시스템, 세 번째로는 엔캠,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다섯 번째로는 펩트론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시장에서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크게 올라갔던 기업들을 빠르게 차익실현 물량들을 좀 출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세 번째로는 PNT, 네 번째로는 테크윙, 다섯 번째로는 카페24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카페24 팔고 있고요. 기관 수급의 여러 가지 수급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은 코스피 안에서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 역시나 오늘도 기관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팔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 세 번째로는 KB금융,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로는 유한양행 올라와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금융주를 줄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기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SK 하이닉스, 일렉트릭까지 비슷하고요.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 투자자 팝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선 바이오주를 좀 담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휴젤, 세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올라와 있고요. 반도체주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펌텍코리아, 다섯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테크윙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팩트론, 세 번째로는 실리콘2, 네 번째로는 SOS탭,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동시에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어떠한 수급 특징주가 있는지 지금부터 세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데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광고 관련 기업들 굉장히 잘 가는데 플레이디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특이할 만한 상승폭이 나와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이라 네. 이게 뭐 추천주는 아니잖아요. 네. 수급 특징주에 그러면은 왜 올라와서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걸 알아보면서 네. 주식 기업 공부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요즘에 신문 보는 지 별로 없죠. 엊그저께 길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요즘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편지 봉투 같은 거 들고 신문 한 부 넣어드려요? 이게 그분들은 왜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가와서 정중하게 물어보면 대답할 법도 한데 갑자기 이게 편지 봉투 같은 걸 들고 있는데 멀리서 이게 다가오면 약간 뭔가 무기 같은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잖아요. 네. 꼭 그러시더라고요. 어제도 어디 진짜 길가에서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들고 딱 또 오시더니 신문 한 부 넣어드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뭐 신문 넣어준다고 하면서 뭐 신문 넣어주면은 자전거 뭐 이런 걸 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자전거 같은 거를 선물로 주면서도 전기 고객을 끄는 게 네. 좋은가 봐요. 인터넷도 그렇잖아요. 막 뭐 45만 원씩 주면서도 상품권 주죠. 예, 네. 그렇게 주면서도 아마 장기로 확보하는 게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제가 느낀 게 지금도 그렇게 신문 홍보를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뭐 신문을 잊은 지가 오래됐어요.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 보면은 맨 앞에 입구 쪽에 매대에 신문이 놓여 있었거든요. 거기에 낱말 풀기도 있고 뭐 수도코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매일 읽습니다. 낱말이 해서 풀이하셨어요? 아니요, 이데일리 신문 매일 읽어요. 이데일리 신문. 아니 이데일리 신문에 네. 저도 있습니다. 여기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면 혹시 네. 지나가다가 사옥 들르시면 홍보신문 가져가시고 네. 근데 집에 구독해서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전에는 신문 보는 집이 많았어요. 저의 기억에도 저희 아버님 세대나 이럴 때는 항상 신문을 보면서 9시 뉴스 보고 그런 게 어떤 모습이었거든요. 추억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생각이 안 나지만 네, 세상에 안 계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없어요. 저희 세대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신문에 지명 광고가 크게 나가는 게 가장 광고 효과가 컸어요. 왜냐면 신문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근데 요즘에 완전 시대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어저께 제가 뭐 얘기 드린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도 막 디지털 태블릿으로 다 바뀌어서 네. 종이책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애들은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은 뭐 네이버 카카오도 아니고 이제는 아예 유튜브 틱톡으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플랫폼 자체가 바뀌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주 입장에서도 유튜브 틱톡에 광고를 많이 내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젊은 애들은 뭐 지금 소득 수준이 직접 광고주들이 파는 제품을 살 만한 소득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장년층까지도 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중장년층도 다 유튜브, 틱톡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뭐 좀 더 높은 사람들 네이버 뭐 이런 걸 보니까 그쪽으로 광고를 내야지 신문 지명 광고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인데 광고도 레거시 광고가 이제 그런 쪽에 내는 광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도 오리콤, 두산그룹의 오리콤이라던가 삼성그룹의 제일기획 같은 이런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커왔던 그리고 대기업, 이 밀어주는 대기업 계열사 이 광고 기업 중심으로 커왔었어요. 근데 최근의 흐름은 바뀌었죠. 지금 말하려는 플레이디라는 거라던가 아니면 에코 마케팅, 그렇죠? 나스 미디어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미디어 네. 광고 미디어 그룹의 일종들이거든요. 뭐 오리콤이라던가 제일기획도 이제 변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면서 뒤늦게 이제 주식시장 내 이런 기업들이 또 상장을 했죠. 그래서 플레이디는 이제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디는 네이버 검색 사업부에서 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력 때문에 뭐 네이버가 특별히 이런 것 때문에 광고를 막 많이 꽂아주고 이러면 또 뭐 불법이겠죠.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이력이 네이버가 뭔가를 그 퍼포먼스를 할 때 움직이는 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이버 검색 사업부에 출발했다가 지금은 KT그룹 산하에 있죠. 저기 플레이디가 KT도 지분을 갖고 있고 그렇구나. KT의 자회사인 나스미디어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 아까 나스미디어 얘기했지만 KT는 나스미디어도 갖고 있는데 나스미디어를 통해서 플레이디도 갖고 있죠. 새로운 유형의 광고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KT그룹 산하에 있지만 네이버 검색 사업부에서 출발했던 이력 때문에 최근에 네이버의 치지직 이게 지금 트위치가 철수를 하고 치지직이 조금 뭐 효과를 봤잖아요.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나가고 나서 치지직이 중간 광고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네이버 주가가 지금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떻게든 이익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네이버 웹툰도 상장시켰죠, 미국에. 네. 그리고 치지직이 중간 광고 도입하는 것도 그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지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멍이랑 구멍은 전부 다 해서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중간 광고를 도입하는 대신에 이 광고를 보기 싫은 사람은 광고 요금제를 따로 가입을 하면 이 광고를 건너뛸 수 있어요.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근데 어쨌든 간에 중간 광고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이런 광고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 시장이 넓어지는 거죠. 하나의 시장이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TV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네이버 TV 이전에 그 인스타그램의 릴스인가요? 네. 그렇죠. 인스타그램의 릴스고 틱톡이 그 용어가 다 비슷한 어쨌든 쇼폼 있죠. 쇼폼 동영상들이 인기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 TV도 그걸 따라하려고 뭐 클립이라고 만들었는데 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처럼 아예 그냥 공개 플랫폼으로 나가려고 네이버 TV도 제한을 다 없앴습니다. 지금 없앤 건 아니고 올해 3분기부터 없앤대요. 1, 2, 3, 4, 5, 6, 7, 8, 9 이제 없애겠네요. 7월 달이니까. 3분기 중에 지금 현재는 유튜브 아니면 블로그나 다른 데서 구독자 100명 이상 보유한 사람들만 네이버 TV를 개설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유튜브는 아무나 개설할 수 있거든요. 구독자 0명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나 혼자 방송해도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긴 지금 100명 허들이 있단 말이에요. 100명이 크면 크고 낮으면 낮아갈 수가 있는데 100명을 모집을 해야 개설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허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반 그냥 뭐 친구 없는 사람들이 친구 다 가입해봐야 10명, 친척까지 해야 11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이게. 근데 이걸 없앴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이버 TV로 더 많이 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요것도 플레이디의 어떤 광고의 그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네이버 검색 사업부에서 출발했다는 이력 때문에 네이버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이 주가의 상승 동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네이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메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그다음에 지금 아마존 뭐 이게 전부 다 고객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뭐 이게 움직이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스타그램 자꾸 들어가 보면은 자꾸 스레드로 연결을 시키죠. 저는 그게 좀 짜증나거든요. 저는 인스타그램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스레드 같은 건 싫어요. X잖아요. X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트위터가 바뀐 X랑 비슷한 거를 인스타그램에서 스레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스레드로 자꾸 유도를 하려는 이유가 이제 인스타그램도 스레드 같은 그 X 같은 플랫폼을 갖고 싶은 거죠. 트럼프는 혼자 트루스 소셜 만들었고 어쨌든 그 소식이 있을 때 주가가 잠깐 올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스레드의 메타의 광고 손님이어가지고 메타가 스레드를 운영하니까 스레드가 잘 되면 여기에 주가가 잘 되겠네. 이런 논리 때문에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네이버가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오르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광고 수주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확인이 안 됐어요, 지금. 그걸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틱톡 2020년 2월 달에 플레이디가 틱톡하고 공식 리셀러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틱톡도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가 않아요. 지금 네이버, 틱톡, 메타, 아마존 뭐 전부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틱톡 샵을 운영한다고 하죠. 지금 유튜브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의 그 유튜브 쇼핑몰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최초로 지금 조금 잘 되고 있대요. 네. 이게 만약에 파급력이 크면은 지금 완전 전쟁이 되는 거죠. 알리, 테무, 네이버 쇼핑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전쟁이잖아요. 근데 지금 유튜브도 쇼핑몰을 지금 운영한다고 하고 틱톡도 이제 틱톡 샵을 만들어서 컨텐츠 중에 예를 들어 탕후루 챌린지를 틱톡에서 추고 있는데 탕후루 챌린지를 추는 서희부의 안경, 동그란 안경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럼 그거를 클릭하면 바로 제품 상세 페이지로 연결돼서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틱톡 어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곧 들어온다. 그래서 틱톡도 공식 이 고객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고객이 굉장히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움직이지만 실제 재무제표에 이런 광고주들이 여기 광고를 많이 내서 실제로 플레이디가 수주를 해서 이득을 보는 게 재무제표에 찍혀야지 그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 관련 기업인 플레이디 오늘 첫 번째로 언급을 해주셨고 광고 산업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 에버다임 한번 들어볼 텐데 최근 우크라이나 건설주 정말 잘 가네요. 네, 지금 재건주 자체가 네. 트럼프랑 해리스랑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네. 지금 오늘도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일단 지금은 누구의 승리로 봐야 될까요? 오늘은 이 우크라이나 주가 조금 승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아까 초반에 정말 치열했거든요. 예, 지금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합으로 내려갔네요. 이렇게 되면은 재건주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여론조사에서 약간 2~3% 정도 앞서고 3자 대결로 갔을 땐 동률이 나왔거든요. 그 제3의 후보가 한 명 있어요. 무소속 후보가. 근데 그렇게 될 시에 그러면은 1무승부에 2승 정도 되잖아요. 트럼프가.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똑같네요. 왜냐면 아까 전에 초반에는 현대약품 같은 지금 임신 중절 약품을 파는 회사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낙태금지 반대를 하는 지금 해리스의 지지율이 오를 때마다 올랐는데 지금 보합으로 떨어진 반면에 현대 에버다임은 지금도 11%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약간 승리를 여기서도 트럼프가 해리스의 지지율을 앞선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이 트럼프 트레이드주가 해리스 트레이드주를 살짝 앞서는 모습으로 지금 마무리가 지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에버다임은 에버라스팅 패러다임의 줄임말입니다. 에버라스팅 끊임없이 뭐 패러다임을 교체를 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게 통틀어서 말하면 특장차예요. 특장차. 특수장착 차량. 우리 소방차도 특수장착 차량이고 네. 앰뷸런스도 특수장착 차량이고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거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거 뭐냐면은 우리 고층 건물 짓는데 잘 가보면은 사마귀 다리처럼 포개져 있다가 이렇게 펴져서 이게 길어져요. 그래서 위에서 노즐에서 시멘트를 쏴요. 그게 콘크리트 펌프카거든요. 그래요? 요즘에 고층 건물 많죠. 네네. 롯데월드 타워 123층을 어떻게 쌓았을까? 그 맨 위에 시멘트 콘크리트 어떻게 올렸을까? 그 콘크리트 펌프카로 펌프의 압력의 힘으로 위를 쏘는 거예요. 고층을. 그래서 콘크리트 펌프카 그리고 락드릴 소방차 타워 크레인은 정말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권총 형태로 생겨가지고 정말 큰 뼈대 같은 거 그 위에 조종사 한 명 앉아 계시잖아요. 네. 공사 현장에 몇 개씩 박혀 있잖아요. 처음에 그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지금 관련이 돼 있냐? 오늘 일단 제일 많이 간 거는 SG 같거든요. SG가 지금 상한가에서 살짝 풀려서 27.21%거든요. 이게 1등주입니다. SG는 아스콘,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재료를 만드는, 아스팔트의 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미 우크라이나에 진출해가지고 아스콘 부지를 샀어요. 그다음에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월 달에 이미 진출해가지고 테우 콤플렉트라는 우크라이나 제조회사랑 이 지금 트럭 조립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무슨 트럭이냐면 드릴 크레인 트럭이에요. 크레인이랑 드릴이랑 합쳐져 있는 거죠. 드릴은 땅을 파는 거고 크레인은 뭔가 끌어올려서 옮기는 거 이런 거죠.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이거 뭐 하냐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 파괴가 됐잖아요. 맨 처음에 뭐부터 깔아야겠어요? 제일 사람이 살 때 필요한 거. 도로도 그렇고 네. 전기, 물 이런 거잖아요. 이건 이제 전기에 관련된 거예요. 다 모든 게 파괴됐기 때문에 드릴로 이제 땅을 파고 크레인으로 전봇대를 옮겨서 심어요. 전봇대를 심어서 전력선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드릴 크레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인프라를 개발해야 될 때 필요한 것들이죠. 이제 나중에 뭐 콘크리트 펌프카도 건물을 지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2월 달에 트럭 조립에 들어갔는데 이제 양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만약에 정말 재건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쟁통 와중에도 일어나게 된다면 현대 에버다임은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실적을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성과를 얻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 언급해 주시면서 현대 에버다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CJCGV를 꼽으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뭐 응원하는 마음에서 사실 넷플릭스만 없었으면은
아,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었는데 네. 좀 안타깝죠. 마동석 씨가 뭐 계속해서 저기 1000만 찍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 전에 제가 이 경쟁사죠. 롯데시네마의 샤롯데를 갔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 부대끼면서 보는 거 싫더라고. 막 바로 올려놓고 네.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샤롯데관이라고 일부만 30몇 명만 볼 수 있는 관에 좀 돈을 더 주고 갔는데 CJ CGV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템퍼 시네마관도 있고 이런 것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고급관들 돈이 되는 거 위주로 지금 그렇게 꾸려가지고 했더니 영업이익 5분기 연속 흑자가 났어요. 일단 일반석도 지금 14,000원으로 인상됐거든요. 평일 가격이. 그래서 차라리 일반석 볼 바에는 이거 2만 원, 25,000원 주고 특별관 가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4DX관이죠. 4DX. 4DX가 한국에 41개, 중국에 258개, 유럽에 188개, 북미에 61개가 지금 있다고 하고요. 스크린X, 이 3면으로 보는 거죠. 옆에서도 보이는 거. 한국에 52개, 중국에 111개, 유럽에 75개, 북미에 94개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많이 해외 이 관들을 늘리고 있대요. 이게 일반 관에 비해서 2배, 3배 가격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관객이 들어와도 단가가 높으니까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우리 CJ1 그 포인트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거기에 지분 100%를 CGV에 현물 출자하는 것을 지금 법원이 인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야 너네 CJ CGV 우리 가족인데 힘드니까 우리가 주식 줄 테니까 너 이거 돈 써 이런 거예요. 그 돈이 어느 정도냐냐 4,444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혈을 받아서 CJ CGV가 완전 버릴 회사는 아닌가 봐요. 왜냐면 CJ 그룹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세요. CJ가 일단 유상증자로 이것도 한 4,500원 꽂아줬죠. 500원 꽂아줬죠. 이번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또 4,500억 가량 또 꽂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CJ CGV를 살리려고 돈 되는 알짜 회사들이 주식을 증자를 해서 내주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현물 출자해서 주거나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CJ CGV 자체적으로도 지금 살아나려고 안 되는 관 다 폐점시켰고요. 안 되는 나라에서 다 철수했고요. 되는 나라 인도네시아만 좀 돼가지고 거기만 확장했고 확장하는 데는 전부 다 비싼 스크린X나 4DX를 깔고 있다. 그래서 결과가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내는 어떻게 보면 뒤늦은 지금 흑자일 수도 있지만 천만 중 다행이죠. 지금 주가가 역사상 최저가를 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몸부림이라도 해야 저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역사상 최저가가 지금 그냥 수식어가 아니라요. 진짜 역사상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부림들을 치면 어떻게든 벗어나서 조금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의 움직임은 좋습니다. 일봉으로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티는 나지는 않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을 정말 했기 많이 때문에. 하락했네요. 네.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5개 분기 연속 흑자와 함께 네.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어서 오늘 특징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수급픽으로는 CJ CGV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마진율이 좋은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삼화전기입니다. 이제 차별화된 콘덴서 주식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요 산업 중에서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통해서 매출 고성장과 더불어서 고부가가치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 차별화가 될 거라는 측면입니다. 글로벌 커패시티 업체로 도약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시가총액 3천억 원 정도 후반 정도에 가까운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주식 뒤에 이제 이름 뒤에 전기가 붙으면은 주가 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삼화전기 가지고 오셨고요. 시가총액은 3,200억 원 정도의 기업이고 전체 시총 순위는 코스피 내 488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컨덴서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컨덴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고 또 이 기업이 역사적으로는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73년에 일본의 니치콘이라는 회사하고 합작법인으로 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74년에 이제 사명을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렀고요. 아시안게임을 했던 86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으니까 대단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예, 전기를 압축한다는 뜻으로 인해서 콘덴서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지만은 일시적으로 전기를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는 꺼내서 쓸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캡이라고 이제 약칭을 해서 쓸 텐데요. 네. 커패시터라는 말이 표준적 언어에 가깝다 이런 측면이 되겠고, 글로벌 업체로 도약 중이다. 그리고 콘덴서하고 커패시터는 같은 말이지만은 좀 어렵지만은 커패시터가 표준적 언어다. 그리고 역사가 아주 오래된,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합작으로 탄생한, 그렇지만은 지금은 최대 주주가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합작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고 역사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1986년도에 코스피에 상장을 한 기업이고 정말 오랫동안 이제 코스피 시장 내에서 입지를 다져온 기업이기도 한데 글로벌 안에서 이제 입지도 굳혀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삼화전기라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수요처는 어느 쪽인지, 그리고 시장 내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명칭은, 제품에 대한 명칭은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다. 말씀드렸듯이 콘덴서란 말이 커패시터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좀 네. 쓰기가 어려워서 일단 콘덴서로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품 구성이 돼 있냐면은 양극과 음극이 알루미늄 호일이 되겠고요. 네. 또 산화막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옥사이드. 그래서 주요 원자재는 알루미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해 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전달해 주는 것을 이제 전해질이라는데, 이 전해질이 액체, 전해 액일 경우에는 이제 전해 콘덴서가 되겠고, 고분자일 경우에는 고체 콘덴서가 되겠고, 또 이제 자동차용으로 뜨고 있는 전해 액과 고분자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콘덴서라는 말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경쟁 관계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으로는 이제 삼화가 있고, 또 다른 업체로는 이제 삼형전자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기술 도입을 했던 파트너는 일본의 니치코이라는 회사고, 삼형은 니폰 케미콘이 되겠고, 또 기타 이제 파나소닉 같은 업체가 경쟁 업체가 되겠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제품별 매출 비중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4차 산업, 흔히 말하면 데이터 센터, AI, 뭐 기업용, SS, 보조기억 장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매출 비중은 4%이고, 네. 여기에 이제 핵심인 S캡, 그러니까 캡은 이제 커패시티의 줄임말로 볼 수 있고, S캡의 매출은 3% 정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장, 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용 매출 비중은 7% 정도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캡 제품은 1% 정도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성장성이 좀 되고 있는 분야가 친환경. 이제 슈퍼 커패시터라고 하면은 EDLC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어쨌든
뭐 풍력 같은 에너지들을 받아가지고 역할을 해주는 거. 이쪽 네. 매출이 2%고 절대적인 매출 비중은 87%입니다. TV, 가전, 산업용.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반도체와 자동차용의 성장 모멘텀이 되면서 다시 보자. 이게 바로 오늘 삼화전기를 보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요 콘덴서라는 게 쓰이는 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4차 산업 전장종 친환경 쪽에서 계속해서 쓰임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도체와 이제 자동차 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갈까요? 예,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어디 쓰이느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HDD를 대체할 수 있는 게 SSD 네. 쪽이 되겠고 이쪽 관련해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기업용 서버가 되겠는데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을 절감해주고 또 정전이 돼 있을 경우는 일시적으로 낸드 플래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분야고 낸드의 용량이 커지면서 SK 용량도 좀 커지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핫 이슈가 전력비를 절감하자 네. 해서 요즘 이제 액침 냉각이라는 건데 이쪽 관련해서도 이제 신제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반도체 향의 S캠 매출은 23년에 3% 정도에서 25년에는 15%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매출이 2년 동안 연평균 172%의 고성장을 하면서 당연히 수익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절대적으로 기여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향입니다. 자동차 전장향이고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좀 썼습니다. 이제 고분자하고 그다음에 액체를 같이 써서 네. 하는 쪽이고 이쪽 분야는 일본 업체들이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쪽이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업체로 도약을 한다는 측면이 바로 이 일본 업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쪽이다 하는 건데 미국의 빅3 자동차를 업체 중 하나를 이미 거래처로 확보해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쪽 매출은 23년에 매출 비중이 1%였는데 25년에는 5%. 역시 5배가 됐고 2년 동안 연평균 148%. 또 일본 업체가 장악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시장도 고성장을 하는 데다가 장기적으로 잠재력이 큰 분야가 바로 자동차용 하이브리드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역사가 오래된 회사인 만큼 좀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잘 꾸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21년도에 실적이 좀 좋았고 네. 그때 이제 영업이익이 218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8.8%였는데 사상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아무리 오래됐지만은 그때 실적이 사상 최고였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세 자릿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게 딱 3번뿐이었다 네. 하는 측면이고 그게 이제 2010년에 100억 기록했고 21년에 218억 원 사상 최고였고 네. 22년에 이제 136억 원으로 감소를 했고 23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78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77억. 그러니까 전년 연간치를 기록하면서 서프라이징이 좀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은 반도체형 S캠 매출하고 또 자동차용 하이브리드 제품이 매출이 막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 때문에 네. 컨센서스 기준이기는 하지만은 금년도에는 영업이익 300억 이상이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IT 기술의 전망이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지만은 현재 컨센서스 영업이익 전망은 23년 78억에서 금년도에 293억, 25년에 428억, 26년에 710억 원으로 레벨업되는 상황이고 적어도 금년도만 본다고 하면은 300억 이상 정도를 무난할 거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률이 13%였고 77억을 기록했지만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다. 꾸준한 우상향 실적이 될 수 있는 실적주다 이런 측면입니다. 무엇보다 사실 이제 최근에는 뭐 4차 산업,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이랑 엮이면은 실적과 관계없이 좀 올라가는 기업들도 많은데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가적인 측면을 좀 함께 만나보고 갈 텐데 주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해 들어서만 보니까는 1월까지만 하더라도 15,000원이었던 주가가 최근 6월 달에 89,000원대를 찍었습니다. 요 기업이 근데 지금 보니까 물론 오늘 시장은 좀 급락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48,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주가 흐름 한번 보고 갈까요? 참 이런 거야말로 롤러코스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주 장기간 소외가 됐고 23년의 실적 모멘텀이 실적이 그렇게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2만 원 이하, 만 원 네. 초반대에 머물러 있던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언제부터이냐? 우선 이제 23년 연간 실적을 공시한 게 3월 14일입니다. 사실 1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실적 공시가 연간은 늦어지는 상황인데 그죠. 이 3월 14일부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가 이제 거의 BEP 정도 영업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실적을 안 좋은 실적을 공시한 3월 14일부터 국민연금은 담기 시작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미 금년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회사가 이제 IR을 기관 대상으로 2번을 했습니다. 네. 5월 달에 한 번 하고 6월 달에 했었는데 1분기 실적을 공시한 날이 이제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이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국민연금이 최근 공시 기준으로는 10%의 지분율을 확보했습니다. 네. 아주 단기간에.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2만 원 이하에서 89,900원까지 맞아요. 단기간에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조정 중입니다.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5.5%이고 또 73년에 합작으로 들어왔던 니치콘 지분율이 22.8%인 걸 감안하고 국민연금이 10%인 걸 감안한다면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수 투자가들은 지분율이 5에서 6% 정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자동차하고 반도체 향으로 이제 성장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고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매출과 수익성이 급전파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삼화전기를 충분히 담을 만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국민연금이 담아뒀고 국내 기관도 매수세로 참여를 하겠지만은 네.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5% 레벨인 지분율이 충분히 두 자릿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1분기에 의해서 2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 실적이 나오면서 충분히 될 거라는 측면입니다. 자, 주가가 이제 9만 원대까지 단기에 급등을 했습니다. 뭐 무려 상승률이 단기간에 400%에 달했고 과연 이제 얼마까지 빠질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알기는 어렵죠. 근데 특별하게 파는 주체, 매도하는 주체가 없다는 걸 가늠하면 단기적으로 5일선 이동평균선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47,700원, 48,000원 정도가 그 저점이라면 지금은 충분히 한번 담아볼 수 있는, 기술적으로 담아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겠고 반도체, AI 서버,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향으로 불어오는 이 강력한 바람하고 네. 중장기적으로 자동차형의 하이브리드가 결합돼서 진짜 이제 일본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업체가 된다면 앞으로 외국인들만 조금만 사준다면 네. 다시 최고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IT 주식이고 이게 전력과 관계되는 회사다. 그리고 특별하게 오랫동안 정체됐고 소외되었던 주식이 일순간에 좀 바뀌는 것 때문에 주가 급등력이 있었지만은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삼화전기에 대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참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86년도에 코스피에 상장을 해서 오랫동안 역사를 지켰고 실적의 부침도 있었고 물론 그랬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번 1분기부터 실적 잘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에도 이 고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받쳐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관이 아주 빠른 기간 안에 지분을 10% 이상 확보를 했고 주가도 그만큼 올라왔습니다. 19,000원에서 89,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왔는데 기술적인 분석상 48,000원 선, 그러니까 5일선 정도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사실 실적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굉장히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2분기를 무난하게 지났다면 3분기가 기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운송업종인데요. 운송업종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분기를 비수기로 꼽죠. 해물 운임이, 해상 운임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항공 운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적의 개선이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해상 운임의 상승 그리고 물류 업체의 비용 효율화로 인해서 해상 운임 자체가 항공 운임을 넘어섰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송업종의 2분기 영업이익 2조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4%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는 20% 이상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운송업종 2분기 얼마나 비수기일까요? 그래프를 통해 보시면 한눈에 확인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1분기보다 2분기 지금 좀 하락하는,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렸었는데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는 오히려 1분기보다 2분기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고요. 3분기의 탄력은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가 더 기대되는 운송업종, 그렇다면 앞으로의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항공업종의 모멘텀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고정비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비용 효율화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선을 타는 이용객 수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그리고 여름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여객 성수기로 꼽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화물 성수기로 꼽히고 있는 그런 분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라던가 유가와 크게 연동이 있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은 괜찮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물 부분도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이커머스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컨테이너의 공급 부족이 이루어지면서 이로 인해 해상 운임뿐만 아니라 항공 운임까지도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가 잇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상 운임은 어떨까요? 다음 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상 운임 역시나 2분기 불확실성 속에서 주가가 그다지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상 운임비가 조정 구간에 조립했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이겠죠. 하지만 국내 HMM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 운임 비용 같은 경우에 상하이가 아니고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 컨테이너서 운임 비용이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12%가량 상승했고요. 7월 평균만 봤을 때도 2,000포인트대를 유지하면서 해상 운임 상승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에 병목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항만 적체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걸 보면 해상 운임 물류비 상승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요. 2022년 다음으로 가장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게 된다면 2분기보다 38%가량 상승한 2조 7천억 원가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수기를 무난하게 거쳐낸 이러한 운송 업종들, 과연 성수기인 3분기는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줄까요?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매일 보는 두 분이지만은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집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1% 이상 하락세 나오고 있고 오늘 코스닥은 2% 가깝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 좋은 뉴스가 많다면은 하락하더라도 좀 희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서 사실 더 많은 분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 몇 번이나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고 오늘 보니까는 주가가 1.7% 방어가 되네요.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주말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가 2번 정도 들고 나왔습니다. 기억하실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나오는 거는 일단 좀 시장 대비해서 시장에서 실적이 너무나 좀 잘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CDMO 쪽이라든가 그리고 CMO 사업 또한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공장이 지금 이제 4개가 가동 중입니다. 그중에 1, 2, 3번 공장은 풀 가동이고 4번 공장은
이번 하반기에 풀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4, 5월 달 되면 5공장이 이제 준공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데 이것 또한 미리 수주가 지금 받아놓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에 대해서는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지금 이제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니까 단위가 바뀌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너무나 좋고 지금 차트적인 움직임이라든가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일단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말씀 좀 드려가지고 아마 좀 귀에 딱지가 앉지 않았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아무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어요. 75만 원 언더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수급이 갑자기 좀 들어왔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을 일탈하지 않으면서도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보면 외국인들이 거의 뭐 매일 매수하다시피 이런 시장에서도 좀 외국인들이 특별하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너스 1.7% 정도 조정받았지만 다른 뭐 종목들이라든가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모든 게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생물보호법 관련해서 우시바이오로직스 회사를 중국 제품이 이제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오게끔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원, 뭐 상원 다 올해 하반기에 다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큰 탄력을 가지고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이제 CMO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1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그 CDMO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스위스의 론자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뭐 그 부분 또한 삼성바이오 에피스랑 함께 지금 CDMO 시장도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들도 한 제가 봤을 때 1, 2년 안에는 스위스의 론자를 뛰어넘는 세계 1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때도 제가 지난주에 두 번이나 가지고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120만 원을 말씀드렸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뭐 지수가 돌아주든 지수가 내려가든 상관없이 꾸준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20만 원은 어느 네. 기간은 어떻게 보세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120만 원도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뭐 매크로 흐름이 좀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뭐 지금 현재 뭐 100만 원 얘기하는 곳도 있고 뭐 90만 원과 100만 원 사이에서 뭐 목표가가 거의 뭐 얘기하는 증권사가 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뭐 BPS도 마찬가지고 지금 ROE도 마찬가지고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그런 흐름들에 따른 적정 주가 가치를 계산해 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추정치를 우리가 추정 가격을 측정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부분들도 FCF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뭐 지금 이제 현금 유동성 물량도 너무나 풍부하게 잘 형성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지금 지수와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따로 상승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말씀처럼 실적에는 사실 의심이 없습니다만은 120만 원대 길게 보면 좋겠고 증권가에서는 90만 원대에서 1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를 내보니까 102만 원 정도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선 고점이 89만 원대였는데 어쨌든 간에 참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쉬어가기도 했고 또 실적이 좋은 만큼 관심을 가져오면 좋겠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벌써 4번째 가지고 네, 오셨습니다. 그만큼 강조하시는 기업이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이번 같고요. 달만 4번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볼 텐데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요즘 두 분의 마음이 좀 통하시는지 비슷한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성격이 비슷하다라기보다는 같은 업종 안에 있고 또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담을까 이 기업을 담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셀트리온도 오늘 좀 수급이 붙길래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두 가지 조금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이 짐펜트라라는 이제 제품이 신약 승인을 받은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이제 매출 증가가 되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또 생물보안법 이 기대감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지지부진하게 한 17만 원대에서 19만 원대 사이로 조금 이제 횡보 흐름을 박스권에서 보였던 이 셀트리온이 오늘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첫 상승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조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윗꼬리가 말리면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종가에 들어가기보다는 내일 좀 일정 부분 눌렸을 때 한 19만 7천 원에서 19만 3천 원 정도 사이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일단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한 19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상승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지난 2024년 1월에 고점을 찍었던 24만 1천 원짜리 월봉상의 중간 가격인 22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오늘 고점으로 찍었던 자리도 솔직히 이제 저항 자리이긴 합니다. 20만 5천 원짜리. 하지만 이 자리가 이제 잘 돌파가 되면서 올라간다면 금세 22만 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만나보고 왔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중요한 기업들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주가 계속 빠집니다. 9% 이상의 하락세 나오고 있고 18만 9,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네네. 이 사실 SK하이닉스가 9% 빠지는데 코스피가 1% 빠지는 거면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SK하이닉스 왜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죠? 저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뭐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들 때문이고 투자 심리가 약화되었던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의 M7 이제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다들 뭐 조정을 다 받았죠.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나 찍을 정도였으니까요.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빅테크 관련 종목들의 해외 쪽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오늘 실적 좋았어요. 뭐 나온 내용들 보면 뭐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는데, 일단 매출 부분이 이제 16.4조 원이 나왔어요. QOQ.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해서 32%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조 4천억이나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QOQ로 보면 이제 89.5%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산업 사이클이 빠르다 보니까 YOY로 이제 작년 동기 대비로 좀 비교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전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에 얼마만큼의 실적의 변화가 있었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정말 좋은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줬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지금 현재 마이너스 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좀 강한 분위기고, 일부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이 뭐 차익 매도 물량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흐름들은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도 이제 공을 바닥에 강하게 치면은 또 강하게 반등이 나죠. 근데 보니까 121선 네. 거의 터치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 너무 물론 과대 낙폭이긴 하지만은 이 정도면은 사실 쉽게 저점 매수를 권해드리기에 괜찮은 가격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좀 판단하고 네네. 있고요. 어차피 오늘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을 좀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판단했던 부분들이었고, 지금 현재 122평선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물론 내일 정도에는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 저는 저라면 지금 현재에서 지금 매수할 물량의 절반 정도를 좀 매수하고, 내일 하루 더 주가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내일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춰 나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최근 뭐 7월 달 들어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삼성전자도 좀 내려가고 있는데 어차피 이건 투자 심리적인 문제지 실적 악화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요. 시장이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빠르게 또 주가가 반등을 줍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해서 V자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 반드시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참 주가가 좀 큰 폭으로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만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낙폭 과도하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실적 좋은 기업들은 그만큼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설명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늙지 않고 싶은 마음,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전 세계 모두가 원하는 욕망인 것 같습니다. 안티에이징 시장이 점점 더 확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잘 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은 2029년 2조 8천억 달러까지 시장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된다면 나이가 들수록 걸리기 쉬운 노화와 연관되어 있는 3대 질병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시장의 확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도 2천억 달러 이상의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외 진단 AI 진단은 1,100억 달러 그리고 화장품도 6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스와 휴젤이 의료 미용기기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수출 그리고 데이터를 찍혀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시장에서 비침습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소리 없이 침습 관련 기업들도 수출 실적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올해 상반기 보툴리늄 관련 기업들의 수출액이요. 지금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6%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나라를 보게 됐을 때 미국과 중국, 일본이 지난해보다 45%부터 55%가량의 시장 확대가 지금 진행이 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보툴리늄 국내 기업들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보툴리늄 톡신의 시장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균 9% 이상 성장이 기대되고요. 보툴리늄 톡신 같은 경우에는 균주만 확보하게 된다면 대량 생산이 굉장히 손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신규 균주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 여념이 없고요. 많은 제약사들이 지금 뛰어든 상태입니다. 어쨌든 아름다워지고 싶은 이 욕망과 함께 보툴리늄 시장도 점점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하겠죠.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바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7% 하락세 6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지난 6월 고점을 찍고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3일 연속 상승이 한국콜마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관이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력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매수력도 일정 부분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적산병이 처음으로 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이슈가 한 두 가지가 좀 존재합니다. 일단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ODM과 OEM 업체이기 때문에 북미에 진출하는 이 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그로 인해서 아마존과 손잡고 본격적으로 이 북미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이 좀 빠르게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24일 날 어제였죠.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화장품 수출기업 1만 개 그리고 수출 규모 100억 달러를 목표로
키우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화장품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한 62,2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65,500원이 혹여라도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잠깐 빠져나오시고 이대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76,6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또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오늘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3%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이 나쁘지 않은데 박수범 대표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였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많이 좀 시장의 어느 정도 이제 주도적인 업종들이 오늘 다들 좀 밀려버렸습니다. 밀리는 흐름들이었고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과대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2차 전지 쪽이 오늘 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반등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보자면 저는 지금 현재 반도체 2차 전지 쪽에서도 삼성 SDI가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도 7월 30일 정도 되면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며칠 남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가 얼마나 또 선방을 해줬을지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컨센서스를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매출은 대략적으로 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3%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34%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상승 추세를 계속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움직이지만 그 중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매출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 SDI에 대한 주가 반등 흐름,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셀 쪽에서는 삼성 SDI가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무려 순매수가 57,000주나 오랜만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 상승으로 이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좀 더 크게 상승할 여력은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8월 1일부터 중국 자동차,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가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한 지금 현재 약 25% 정도 보복 관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가 상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8월 달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이 중국의 보복 관세를 내용으로 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당장의 실적은 좋지 못하지만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종사에게는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금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는 삼성 SDI를 좀 강조를 드립니다. 네. 배터리 3사 가운데서 지금 포트폴리오에 하나라도 좀 편입을 해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박수범 대표님의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사 가운데서는 삼성 SDI의 룸이 더 열려있다라는 부분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4.5% 이상 상승 흐름 보여줬고 오늘 장중한 때는 4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조금 기술주 토매가 나오면서 강력한 하락을 보였죠. 지난 4월부터 지금 이제 이번 상승폭까지 S&P 같은 경우에는 38.2% 정도가 빠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선물 지수를 간단하게 이제 보고 온 결과 소폭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저점 매수가 일정 부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제 잘 들어오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빠졌던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오늘 보니까 두산 테스나에 수급이 좀 잘 유입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제 기관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력까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기술주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두산 테스나가 잘 반등이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데 이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키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에 두산이 4,600억 원의 이제 인수를 한 이후 2022년에 바로 2,567억 원의 시설 투자를 단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1,718억을 또 투자를 하면서 또 시설 투자를 또 진행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2,200억 원을 들여서 평택 제2공장 건설을 발표하였고 연내 착공이 들어가면서 2027년 상반기에 준공 계획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서서히 매집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단계의 테스트 패키징 이후 또 출하전 테스트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하지만 이 웨이퍼 단계의 테스트에서 95%가량 매출이 나오면서 웨이퍼 테스트에는 거의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발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현재 가격적인 흐름을 보면은 일단 38,6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44,000원 정도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보되 혹여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하면서 옆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건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둘 다 정말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 합쳐서 1,900억, 1조 9천억 정도 매도가 이어졌고 코스닥까지 포함한다면 2조 넘는 매도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들의 움직임의 업종들을 나눠서 본다라면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오늘 특히나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점이 시장의 가장 큰 하락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 전반적으로 동반해서 좀 이어졌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영향도 상당히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2,70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도 자중바닥 자리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800선 이탈 이후에 좀 공토의 좀 투매 물량들이 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인 충격에 있어서 좀 되돌림에 대한 모멘텀을 찾는다면 내일 미국의 2분기 잠정 GDP가 발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금요일 날 또 미국의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일단은 경기 하락에 따른 좀 바닥이 좀 확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오늘 하루만으로 좀 예단하시기보다는 이번 주 흐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보다 더 밀릴 수 있다는 부분 강조해 주셨는데 이러한 시장 안에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길게 봤을 때 매수에 좀 기회를 잡아볼 만한 기업들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도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상승세가 더 나오긴 했으나 또 이 시간을 이 조정을 이용해서 눌림목을 한번 좀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CMO 플랫폼인 디벨로피 3.0 이후에 신규 고객사 확보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하반기는 더욱더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놓여 있고 특히나 오히려 환율이 높음으로써 원화 약세로 인해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모멘텀 강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해서 의견 주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눌림목으로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7월 25일 국내 증시 한 이제 마감에 3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보다 완벽한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략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파트너님. 우선 시장, 양시장 모두 다 지금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잠시 후에 내일장 전략할 때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서 그냥 오늘장 시장만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정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7군데를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월가 쪽에서 또 특히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아니라 미저러블, 그러니까 비참한 세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마켓워치 쪽에서도 AI 랠리에서 굴러가던 바퀴가 빠진 느낌이다라고 평을 했거든요. 테슬라가 물론 이제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전거래일 미국 증시 폭락세가 우리 국내 증시까지 이어져 나간 모습인데 우리 국내 증시는 2차 전지주가 아니라 뜬금없이 SK 하이닉스가 급격하게 폭락세가 이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거래일 미증시가 테슬라발 쇼크였다면 우리 국내 증시는 SK 하이닉스의 쇼크였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 AI 랠리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어 있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좀 연계돼서 갔었던 SK 하이닉스가 네. 아무리 이제 그 실적이 호재성 그런 실적이 나오더라도 그 시장 기대에 미치는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었기 네.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이러한 폭락세가 네. 나온 것으로 보여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뒷부분에 이어서 제가 내일장 시장까지 더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국내 네. 증시 지금 추가적인 하락세가 조금 더 염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마감을 한 40초 정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시장 모두 다 1에서 2%가량 낙폭을 유지한 채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장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다시금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한 2,000개 종목이 일제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8천억 원 이상 던지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 1조 이상 던지면서 시장에 좀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다 이탈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이로 인해서 하락 추세 이어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25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이번 주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시작된 급락세가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데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급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 니케이 지수 오늘 3% 이상의 하락세 지속해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수급 당연히 안 좋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당연히 거의 대부분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먼저 마켓 스피드를 통해서 한눈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4.6%의 상승세, 유전자 진단키트가 1.3% 상승 흐름 보였는데 보시다시피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은 SG가 상한가, 셀리드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관련된 업종을 좀 이끄는 장세 나왔습니다. 실적 테마를 보시면요. 오늘 양지수가 빠져서일까요? 그나마 1위 업종을 차지한 전기차 쪽이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0.15% 하락세, 태양광 풍력 쪽도 실적 테마 쪽에서는 2위 업종인데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0.7% 하락세, OTT랑 영화 쪽도 0.8%의 하락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업종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 플랫폼 쪽이 3%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쪽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한국 내에서 좀 문제가 커지고 있는 티켓몬스터와 같은 파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수혜주들이 상승 흐름을 나오면서 온라인 플랫폼주가 3%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에 포진되어 있는 2차 전지 기업들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오늘 업종 상위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이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통신 쪽도 0.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기업들이 참 많은 장이었는데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 양시장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7% 넘게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난주랑 비교를 해서는 1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2710선까지 빠지면서 이제 2700선도 사실은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48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하락세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79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800선까지 무너지면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 하루 만에 16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딱 1위권부터 5위권만 보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8%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실적 좋았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5조 1천억 원대, 실질적으로 나온 금액은 5조 4천억 원대였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나오는 우려들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좀 크게 무너지는 상황이었고요. 간밤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크게 무너지면서 SK하이닉스 쪽으로도 타격이 컸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9% 이상의 하락세, 삼성바로직스가 그나마 좀 지수와 거의 연동되는 수준으로 거래 마감했고 LG 엔솔이 오늘 시장에서 3.4% 이상 상승하면서 33만 2,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서는 LG 엔솔이 그나마 오늘 좀 시세를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7% 넘게 하락세, 오늘 시장에서 25만 1,500원대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가 2.8% 이상의 하락세 11만 5천 원대. 오늘 완성차 쪽은 대체적으로 2% 이상의 하락세 나왔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시장에서 3% 이상 상승하면서 19만 9,2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지배지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이익이 1조 7,500억 원의 기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이상 증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은행주들, 금융주가 긍정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금융주들도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이버가 오늘 시장에서 3.6%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오래 쉬어갔던 업종들, 2차 전지 업종들 그리고 플랫폼 쪽에서 그나마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업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삼성 SDI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3% 이상의 강세 34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 오늘 코스닥 분위기가 더 안 좋죠. 알테오제는 9.5% 넘게 내렸습니다. 어제 올라온 만큼 내렸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1에서 3%의 강세, 그리고 삼천당 제약 쪽으로도 6% 이상 급락하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목요일장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또 현명한 내일장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본 증시가 3%가량 빠진 걸 본다면 우리 시장 그래도 좀 버텨준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급락한 것과 비교했을 때도 좀 선방을 해준 것까라는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데 우선 네, 파트너님 내일장 우리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일단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추가 하방에 대한 부분이 좀 염려가 된다라고 해서 더 하락. 약간은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이미 제가 지난주부터 네. 증시 조정론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좀 덜 놀래시라고 계속해서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예상보다 조금 더 하락세가 깊어서 그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이 하락이 지금 상승의 끝이 아닐까, 그러니까 완전 피크아웃이 아닐까라는 네. 이제 그런 걱정과 우려를 좀 키우는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증시에서 그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22%대나 급등세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미국의 이제 유수의 금융사나 내지는 자산운용사 쪽 이제 대표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증시가 너무나 좀 거품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서 드디어 조정이 나왔다라고서 오히려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7월 말까지는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서 보여지는 게 보통 이제 월말 장세로 갈수록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심리가 조금 더 가중되거든요. 네. 특히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요일 장세로 왔을 때 금요일 장세이기 때문에 금요일 장세에서는 보통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보합이나 내지는 혼조세로 마감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장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좀 숨 고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친다면 다음 주 한 3거래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3거래일 동안 마저 그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구간들 보니까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추가적인 하방을 이제 딛는 구간이 7월 말쯤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이제 조정이 끝나고 언제쯤 반등으로 가냐라고 했을 때 8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반등의 좀 흐름을 탐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오늘 종가 마감 보니까 SK 하이닉스보다는 확실히 좀 덜 빠지긴 했습니다. 네. 오늘 저도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위주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이제 도지 캔들로 십자 캔들이죠. 시가 종가가 같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빨간불 켰다가 파란불 켰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즉 대기하고 있는 대기 매수세도 지금 삼성전자 쪽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도권이 좀 바뀌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저는 오히려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모멘텀이 많죠. SK 하이닉스는 이 HBM 이슈로 올 한 해까지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올해까지는 독점적으로 그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이슈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독점권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직 퀄테스트 통과되지 못했지만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이제 모멘텀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CXL 상용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까지 이런 여러 가지 격포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마지막 메인 주인공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시장 흐름 보실 때 삼성전자와도 같이 함께 보시고요. 이렇게 증시 빠질 때는 또 테마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오늘 보니까 주가 방어해주고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올랐었던 실적 개선 수출주나 네. 대형 제약
공약주 위주로 오늘은 조금 지수 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하반기 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흐름을 좀 보시라고 시장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하태나님. 우선 좀 며칠 더 하락할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수단에서 봤을 때 지금 코스피가 121선에 진짜 안차 겨우 하면서 지금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2월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800선 내어주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네. 더 하락하게 된다면 사실 이게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투자 심리가 회복하기가 요원할까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미증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네.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지금 주봉 흐름 나스닥 차트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나스닥 차트 보시면 이전에 4월달 구간에서도 20주선 구간대에서 한번 이탈시키는 듯 했으나 다시 이제 다음 주 기점으로 해서 네. 반등 바로 나와주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0주선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하방이 조금 열려 있죠. 그러니까 20주선까지 하방 조금 더 밀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보수적으로 조정을 좀 더 깊게 준다 하면은 네. 그때는 우리 국내 증시도 네. 정말 피치 못할 하락세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단 구간 지지받아줄 수 있는 요소들은 아직까지는 아직 많기 있다? 때문에 네. 나스닥 종합지수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코스피 흐름들 탐색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피는 일단 조금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면 2,6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하방으로 열고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코스닥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오른 적도 없는데 뭐가 건강할까 이런 좀 답답한 마음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시초가 공략주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 좀 엄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공략주 테마주일까요? 네, 오늘 네. 시장에서 일단 움직인 종목들이 당분간 지금 수급이 갈 데가 없습니다. 메인 수급은 보통 대형주 위주로만 가는데 지금 대형주들 지금 차익 실현 나서고 네,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단 지금 최근에 미 정책 테마 이슈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오성첨단 소재를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의료용 대마 관련된 종목으로 테마성으로도 이제 움직임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들어서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지금 주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시초가로 단기적으로 공략할 거다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변동성이 잘 나오는 종목군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리스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엮여 있기도 한데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할 때 그 해리스 부통령이 이전에 그 TV 방송 인터뷰 했을 때 나는 대마를 피워본 적 있다. 거기에만 방점을 두는데 네.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물론 이제 대마초가 어린이나 청소년들 뇌 형성기에 끼치는 영향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운전 중 사용도 규제되어야 된다고 몇 가지 주의사항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다 빼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대마초 그걸 합법화하려고 하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흑인들을 백인들보다 훨씬 더 폭력적으로 규제하고 압박하는 게 있어서 그런 폭력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각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미 대선 관련해서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관련 이슈들 변동성 키울 가능성 높습니다. 가격 전략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성첨단 소재 오늘장에서 시가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단기 손절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50원 구간대로 잡아드릴 거고요. 오늘 최고가 구간 2,200원 찍어줬었는데 다시 단기적으로 2,200원 구간대 매물 소화하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봤을 때 월봉상으로는 3,000원대 부근까지도 상단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 구간에서 2,200원 구간대만 뚫어주면 추가적인 시세 가능성도 있어서 변동성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 오성 첨단 소재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이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던 종목이고요. 변동성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는 곽유정 파트너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이 0.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 GDP는 전기 대비 1.3% 증가하는 성장을 기록했으나 2분기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한 데다 내수도 부진했던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합니다. 중기부는 어제 전북 전주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함을 지닌 지역 상점부터 출범식 현장까지 이혜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칸칸이 서점을 모은 복합 문화 공간부터 K 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영화 스토어까지 지역색을 살리면서도 특별함을 갖춘 지역 상점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주를 포함해 수원, 통영 등 8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글로컬, 세계화 지역을 합친 단어로 상권을 살려 지역민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우리 동네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전주 웨딩거리인데요. 지역 특색과 전통이 녹아있는 이곳을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꾸려가고 있습니다. 영화의 거리 인접이라서 저희가 이제 영화제나 아니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제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로 자리했습니다. 전주에 이런 스토어가 있다는 것에 되게 좋아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연령층은 다양해요. 각 대학교 신입생들부터 할아버지들까지 다 오십니다. 심지어 외국인들도 주말마다 거의 많이 오시고. 프로젝트를 기념해 어제 전주에서는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소멸 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다졌습니다. 글로벌 상권 프로젝트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 더 나아가 글로컬 브랜드로 키워내는 데 집중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행사에서는 지역의 미래 글로컬, 소상공인의 미래 라이콘을 주제로 글로컬 로컬 브랜드 상권팀들의 청사진 발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소진공은 선정지가 소재한 8개 지자체, BC카드와 상권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 이윤중 뱅크웨어 글로벌 대표가 업종별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는 글로벌 탑5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뱅킹 IT 시장은 디지털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코어 뱅킹 시스템 구축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코스닥 시장 상장은 회사가 한 단계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 IT 산업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은 오늘 29일까지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다음 달 1일과 2일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 공모 희망 밴드는 16,000원에서 19,000원이며 공모 자금으로 최소 224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